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1회 영양사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식품위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마지막 2교시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2교시의 과목들이 좀 꽤 되는 편이죠. 5과목이나 되거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급식하고 이제 위생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위생이 단독으로 해서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 지금은 급식, 위생, 법규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60문제가 출제가 되죠. 네. 자, 근데 이 60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위생은 뭐 한 15문제 가량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2교시가 100문항이 출제가 되죠. 이제 그 10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시험 보는 시간은 85분가량.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생은 정말 단순합니다. 네, 문제 위생은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하거나 뭘 응용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같이 보는 뭐 급식이나 위생이나 법규 중에서는 위생과 법규는 거의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만 약간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편이고 위생은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앞에 오전에서 같이 공부했던 생리학이나 생화학처럼 이렇게 되게 이해를 요하는 과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은 정말 그냥 단순 암기가 많은데요. 이 단순 암기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품위생을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문항수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됐든 나오는 것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서 중요한 부분은 더 강조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수업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열심히 들으시고 필요한 거 노트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그 수업 시간 내에 문제도 풀어서 되도록이면 몇 번을 이렇게 수업 시간 내에 복습을 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암기가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문제를 한번 또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요. 문제 프린트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수업 방식은 생리학이나 생화학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어떤 공부들을 할 건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요. 거기 여러분 한번 차례 한번 보실래요? 차례. 자, 식품위생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쭉 나와있죠. 뭐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처럼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뭐 보존법이라든지 살균소독법, 위생검사,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처럼요. 우리가 식품의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이 식품위생은 이게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식중독 파트. 그러니까 식중독 파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6, 7문제가 식중독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도 문항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나올 파트가 그래도 식중독이어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최소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뭐 식중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감염병인데 이 감염병이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옛날에 20문제일 때 한두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여전히 비슷하겠죠. 한 문제 정도. 기생충과 위생동물은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이제 왜 예전에는 얘네 둘이 합쳐서 한두 문제였으니까 이제는 3, 4장 합쳐서 한 문제 정도라고. 여러분 왜냐면 이 위생동물 파트는요. 어떨 때는 나오지만 어떨 때는 아예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그 다음에 변질과 보존도 뭐 한 문제 정도, 살균소독도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뭐 첨가물 같은 경우도 한두 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위생검사나 환경오염 파트 합쳐서 뭐 한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에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각 그 파트마다 뭐 거의 다가 한두 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유독 많이 나오는 파트가
식중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파트는 식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메인이고요.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건 식품위생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개념 잡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념 잡기에서는 식품위생의 정의를 한번 봐두시는데요. 이 정의에서, 식품위생법의 정의에서는요, 이렇게 식품위생을 정의해 놓고 있죠. 우리나라 위생법에서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대상을 알아두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식품에 관련된 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을 다 대상으로 한다. 포장까지가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근데 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는 그냥 읽어두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식품위생이다 라고 한번 읽어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에 이렇게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방지해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 이거 같은 경우도 읽어두시면 되지 뭐 이걸 달달달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그 목적은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를 해서 식품의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렇게 도모함으로써 나중에 보건 향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이니까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은 이제 한번 읽어봤던 것들이라면 위해 요인은 조금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옛날에는 좀 나왔던 편인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나온 적은 있으니까 한번 검토는 하고 넘어가는데요. 식품의 위해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자, 그래서 위해 요인을 크게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위해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분류는 지금은요. 말뜻 자체만 알아두시면 돼요. 말뜻만. 이게 무슨 의미다? 말뜻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식중독을 끝낸 다음에 그 식중독에 나와 있는 위해 요인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말뜻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내인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식품 자체가 문제인 거. 그게 내인성이에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경우. 그게 바로 내인성. 우리가 독을 주입한 게 아닌데 유독 성분이 식품 자체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보고독 같은 경우. 그게 대표적이죠. 그럼 보고독은 우리가 직접 보고에게 독을 삽입한 게 아니라 보고 자체가 갖고 있는 독이죠. 그런 게 자연독. 그래서 지금은 자연독이란다. 내인성이 그런 의미다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인성, 식품 자체에 독이 있는 경우 이 정도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외인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는 다 외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외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식중독균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던 거 아니겠죠. 방사능물질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염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랬거든요. 식품 자체에 있는 게 내인성,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외인성. 그럼 둘 다 아닌 유기성은 뭐냐?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 자, 그래서 이 유기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과정 중에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 유기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탄 음식을 먹으면 뭐에 걸린다 그러냐면 암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왜 갈비 같은 거는 거기에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갈비를 구워 먹을 때 갈비가 타게 되면은 발암성, 암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렇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음식이 탔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던 물질이 중간에 생성이 되는 경우. 이런 게 유기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종류는요, 나중에 식중독 가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거 의미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돼요. 식품 자체의 독성분이 들어있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인성.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면 다 외인성. 중간에 만들어지면 그렇죠. 유기성이다. 이 정도만 분류해 두시면 돼요. 지금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중독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식중독에서 공부할 게 제일 많고요. 암기해야 될 것도 제일 많은 파트가 바로 식중독 파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식중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의는 읽어두면 되는 거지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식중독이라는 의미가요. 넓은 의미에서는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 이렇게 넓은 의미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래 정의와 같다라는 거죠. 세균 또는 그것이 생산한 독소, 그 다음에 유독 화학물질, 유해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급성, 만성의 건강장애를 가지고 식중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세균도 있고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도 있고 유독 화학물질이나 유해 성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의는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외울 필요 절대 없어요. 자, 이런 식중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중독은 뭐 쉽게 말하면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기생충이나 감염병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중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식중독의 발생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도 마찬가지로 읽어두시면 되는데 대신 얘는 딱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이 이렇구나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요. 예전보다 많이 대형화되었다는 거. 대형화.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발생하는 식중독들은 다 대형 사건이 많았어요. 대형 사건이 많다 이 소리는요. 한 건당 환자 수가 많다라는 소리죠. 환자 수가 많다고요. 환자 수가 많아요. 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환자 수가 많다. 건당 환자 수가 한 건에 뭐 환자가 뭐 한두 명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본 수십 명, 30명, 뭐 60, 70명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식중독을 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있죠.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는 게 어디냐면 학교 급식소. 그렇죠. 급식소죠. 그러니까 급식소에서 밥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동시에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뭐 몇천 명이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한 번 발생하면 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당 환자 수가 많은 게 그 급식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음식점에서 발생 안 할까요? 발생해요. 근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 몇 명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TV에 잘 안 나오는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 시설별 특징을 보세요. 자, 원인 시설별 특징을 보면은요, 일반 음식점. 그리고 또 어디가 많으냐면 당연히 집단 급식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항상 보면은요, 건수로 따지면 일반 음식점에서 많이 더 발생을 해요. 일반 음식점에서 더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급식소가 더 많겠어요? 일반 음식점이 더 많겠어요? 일반 음식점. 당연히 건수로는 일반 음식점이 많아요. 근데 환자 수로 따지면 어디가 압도적이냐면 급식소죠. 네, 급식소요. 여기는 적은 건수 발생하지만 한 건당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환자 수로 따지면 집단 급식소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별. 우리나라 그러면 언제 그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름철에. 맞아요. 5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 보면 5월에서 9월 사이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의 특징이 뭐예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미생물의 증식도 왕성해져서요. 같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원인 물질별. 자, 우리 그 밑에 표 한번 잠깐 보실래요? 식중독을 분류해놨죠. 식중독을 지금처럼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 이런 식으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누구냐면 세균성. 그렇죠. 세균성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균성 식중독에 3인방이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발생하는 3인방. 우리나라에서요. 대표적인 거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살모넬라. 들어보셨죠?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 다음에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많이 발생하는 3인방을 꼽아라. 그러면 이 세 가지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근데 얘네 말고 최근 들어서 얘네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근데 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근데 이런 세균성 말고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세균성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바이러스성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성 중에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99% 이상은 다 뭐냐면 노로바이러스. 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성보다는 세균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각계로 나서 봤을 때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포도상 구균,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누구냐?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최근 10년 그 통계를 합쳐보면요. 제일 많이 발생했던 건 누구냐면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을 합쳤으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얘는 단독이죠, 거의.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균성이 제일 많이 발생하지만 얘네들 그냥 각각 하나씩 봤을 적에는요.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주원인 식품 그렇게 나왔죠. 주원인 식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품. 그러면은 지금 거긴 다 나와 있잖아요. 육류 및 그 가공품, 복합 조리식품 이거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어류 및 그 가공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 원인 식품의 하나로 꼽히는 게 어류, 육류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은 자주 나왔던 게 아니라 딱 한 번, 여태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빈도수는 되게 적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서 요즘에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파악 정도 하는 걸로 해두시면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중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식중독을 먼저 좀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다 한번 분류해서 보는데 이거 뭐에 따른 분류냐면요. 원인이 뭐냐? 자,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 표에 분류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식중독을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해서 공부할 거냐면요. 세균성, 그리고 바이러스성, 그리고 화학성, 자연독, 그리고 곰팡이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인에 따른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세균성은 또다시 여러분 책에 분류해 놓지 않았어요? 감염형과 독소형. 여러분 감염형과 독소형을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감염형은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균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에 감염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균을 먹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식품 중에 증식한 균을 섭취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식품 중에 증식한 균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를 암기해 두실 필요가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생각이 안 날 때 아 얘가 이런 거지 한번 읽어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감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을 먹어서 감염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소용은 어떠냐? 얘는 균을 먹어서 발생하지 않아요. 균을 먹어서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형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얘는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뭘 먹어서 발생하냐면 독소. 예,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식품 중에 균 증식 시 생성한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균이 증식하다 보면은 독소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게 독소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건 균에 감염되었으니까 감염형. 독소를 먹어서 발생을 하면 독소형. 그럼 이 경우는 균을 먹으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균 먹어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독소까지 먹어야지만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구체적인 종류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감염형 종류 되게 많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아리조나, 여시니아, 리스테리아까지. 네. 그럼 거기 리스테리아 없죠. 리스테리아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네, 되게 종류가 많죠. 자, 근데 여러분 독소형 보세요. 독소형. 자, 독소형은 간단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누스예요. 그 외에도 세레우스가 있긴 하지만 제일 많이 보기로 나오는 게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그럼 여러분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제외하면 대다수가 뭐라 보시면 돼요? 감염형 이렇게 분류를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분류가 되는 애들은요. 분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독소용을 찾아라.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꼭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독소용을 알면 감염형은 저절로 오는 거죠. 독소용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하고 뭐 있다고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뭐 그 다음에 기타 세루우스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감염형, 독소용 분류해 두시면 독소용 알면 나머지는 대다수 감염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근데 뒤에 뭔가 하나 더 붙는 애가 있어요.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냐면 중간형. 얘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중간형. 자, 요즘에 새로운 분류로 하나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게 중간형이에요. 여러분 중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감염형과 독소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형은요. 균을 섭취한 다음에 균을 먹은 다음에요. 우리 장 내에서, 우리 체내에서요. 아포 형성 시 그리고 균 아니면 아포 형성 시라든지 균 증식 시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균을 먹어요. 네, 균을 먹는 건 감염형하고 비슷하죠. 근데 균을 먹어서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균을 먹은 다음에 뒤에 이것도 와야 돼요. 우리 몸속에서요. 독소가 만들어져야지만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감염형의 특징과 독소용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중간형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얘가 독소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 독소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르지 않아요? 얘는 식품 중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식품 중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 장내, 체내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일명 얘를 가지고 뭐라고도 하냐면 생체 내 독소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생체 내 독소용.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드는 유형이다. 라고 해서 생체 내 독소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체 내 독소형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퍼프리젠스균 식중독.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니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이렇게 되어 있죠. 퍼프리젠스균 식중독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 이름으로 하면 웰치입니다. 웰치. 자, 그래서 웰치균 식중독 내지는 퍼프리젠스균 식중독. 그 외에 이제 세레우스의 또 그 설사형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세레우스는 독소형에도 있고 중간형에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좀 그 기타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형의 대표적인 건 웰치균 식중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중간형의 대표적인 건 웰치균 식중독. 그 다음에 독소형의 대표적인 건 누가 있었어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이걸 제외한 대다수는 뭐라 보시면 돼요?
감염형, 그쵸?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으로 분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이러스성에선 딱 하나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그쵸?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해 중금속, 유해 첨가물, 잔류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문제가 되는 뭐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다 화학성 식중독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독은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자연독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여러분 식물성은 쉬워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경우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으면 동물성 자연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분류 문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소를 보고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식품에 있는 독소인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를 구분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테트로도톡신, 솔라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솔라닌은 누가 갖고 있는 독소냐면 감자. 테트로도톡신은 보고에 들어있는 독소예요. 그럼 여러분 테트로도톡신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동물성. 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솔라닌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식물성. 감자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안 하더라도 어떤 식품에 들어있느냐만 알면은 구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소의 이름과 식품을 같이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독은 딱 그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곰팡이독은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 마이코톡신에 의한 식중독을 배우는데요. 이 마이코톡신, 곰팡이 독소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아플라톡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아플라톡신. 얘가 여태까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외에 이제 황변미독이라든지 맥각독 이런 애들이 이제 간혹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곰팡이독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전체를 식중독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어디부터 나가느냐? 세균성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부터 하나씩 차례로 나가는데요. 자, 이 세균성 식중독은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감염형, 독소형, 그리고 중간형으로. 여러분 우리 중간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어요? 웰치,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독소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죠.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누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감염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생체 내 독소형을 찾아라 그럼 누구 찾으셔야 될까요? 생체 내 독소형을. 생체 내 독소형의 대표적인 것은 웰치, 그쵸? 여러분 독소를 만들긴 만드는데 어디에서 만드냐면 우리 몸 안에서 만드는 경우는 딱 하나, 중간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형 대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중간형이 아니라 생체 내 독소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웰치. 자, 그러면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페이지에 몇 가지를 우선 먼저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예방법 나와 있죠. 이 예방법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예방법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자, 예방법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곳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방법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 세균성은요. 가열하면 웬만해서는 다 예방이 됩니다. 가열. 그러니까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면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 가열해서 섭취하기.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요,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해라. 가열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꼭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애, 제외되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바로 누구냐면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래서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했는데도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럼 뭘 의심해야 되냐면 포도당 구균 식중독을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떡볶이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해요. 떡볶이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발생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포도당 구균 식중독은 감염형, 독소용, 중간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독소용. 그렇죠?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경우죠. 근데 이 포도당 구균의 독소는요. 정말 강력하거든요. 내열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요. 220에서 25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해야지만 파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떡볶이 아무리 끓여도 22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보통 끓으면 몇 도예요? 10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소가 만들어져 있으면 파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끓여 먹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다. 그럼 누구 떠올리셔야 돼요? 포도당 구균. 그쵸? 포도당 구균 식중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좋은 예방법이 뭐냐? 가열 후 즉시 섭취하는 거. 조리 후 즉시 섭취하는 거. 조리 후 즉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 냉장 보관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제외되는 애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냉장 보관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처럼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식중독이 있어요. 여시니아와 리스테리아. 자, 얘네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둘 다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서 증식이 멈추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증식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라는 보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시니아 아니면 리스테리아.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어떤 예방법이 있느냐? 조리사, 식품 취급자 이런 사람들은요. 위생교육을 실시해야겠죠. 알아야지 실천이 가능하니까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설사, 화농성 질환자는 조리를 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가요. 가장 대표적인 식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화농성 질환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포도당 구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포도당 구균 식중독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조리를 금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우리 뭔가 맨날 발생을 하면 뭐 잘 씻으라 그래요? 손, 그쵸? 그래서 예방법에 항상 들어가는 거, 손 씻고 소독하는 거. 그 다음에 식품 매개 위생동물의 부엌 창고 침입 방지를 하고 박멸을 하는 거. 박멸하는 거, 위생곤충을 박멸하는 거. 그럼 여러분, 그러면 식중독과 관련 있는 위생해충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파리, 바퀴, 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파리, 바퀴, 쥐 이런 애들을 박멸을 하고 침입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예방법에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벼룩이라든지 모기 이런 애들은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식중독과? 그렇죠. 그런 애들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위생해충이라고 하면 보통 파리, 바퀴, 쥐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뭐 더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 조리기구 같은 애들 있죠. 조리기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는 것도 예방법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아닌 예방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방접종이요. 여러분 예방접종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나요? 없어요. 보통 예방접종은 뭐 때문에 맞아요? 전염병, 그러니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지 식중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예방법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세균성 식중독의 예방법에 뭐가 있는지 읽어두시면 돼요. 읽고 나서 나중에 아닌 것과 뭐만 할 수 있으면 될까요?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별 정도. 자, 그래서 예방법은 아닌 것과 긴 것을 구별하는 정도만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외적인 건 따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가열에 의해서는 보통 충분히 예방이 되지만 제외되는 거,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거, 포도당 구균 식중독,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면 충분히 다 예방을 해요. 예방이 가능한데 냉장 보관으로 안심할 수 없는 애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였냐면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세균성 식중독균의 최적 발육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균들이 잘 자라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온도는 25에서 40도씨 주몽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은 37도.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는요. 대다수 이제 우리가 배울 뒤에 있는 식중독균은 37도씨 내외에서 잘 자라요. 37도씨 내외. 그러니까 굳이 뭐 얘기를 안 하면 거의 그냥 37도씨 내외에서 잘 자라는 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아닌 좀 특별한 애들만 이제 한 번씩 찍고 넘어갈 거거든요. 자, 37도씨 내외에서 잘 자랍니다. 보통 최저는 37도. pH는 뭐 좋아하느냐? 중성 좋아해요. 중성이면 얼마예요? 7. 그래서 pH 7 내지 8. 이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균이 특히 잘 자라는 조건 하면 온도는 얼마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37도씨. 일단 pH는 7 내지 8. 그렇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의 일반적인 예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증상. 자, 세균성 식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은요, 감염형이 됐든 독소형이 됐든 기본적인 증상은 위장 증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장 증상. 위장 증상입니다. 감염형이 됐든 독소형이 됐든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위장 증상. 그래서 여러분 굳이 제가 증상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은요 그냥 위장 증상이구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위장 증상이라는 건 그런 거죠. 메스꺼움, 구토, 그 다음에 복통 있으면 설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증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증상을 집어주지 않으면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가장 일반적인 뭐 생각하시면 돼요? 위장 증상. 그쵸? 근데 이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염형과 독소형이 나눠져요. 그래서 발열 증상을 보이면 감염형이에요. 열이 나요. 열이 나면 감염형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독소형은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분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발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식중독은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발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찾으란 소리예요? 독소형.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독소형의 대표적인 게 누군데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열 증상이 있으면 감염형,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 독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의 차이점인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보다는 위생사 시험에서 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뭐 그래도 한번 보고는 넘어가면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이 됐든 경구 감염병이 됐든 둘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둘 다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위장 증상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자, 우선 발병균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세균성 식중독은 균을 많이 먹어야지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량 섭취해야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다량의 기준은 보통 얼마냐면 10의 6승 이상. 10의 6승 이상 먹어야지 보통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에 비해서 경구 감염병은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발생을 해요. 소량만으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10의 3승 이하. 10의 3승 이하. 우리 보통 10의 3승 이하면은 소량이라고 그러고요. 10의 6승 이상이면은 다량 그래요. 그러니까 소량과 다량의 기준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많이 먹어야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동력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 균의 동력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많이 먹어야지 발생하고 얘는 조금만 먹어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동력이 더 강하냐면 경구감염병이. 네, 동력이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잠복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균에 감염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균에 감염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잠복기라고 얘기를 해요.
잠복기를 보통 보면 세균성 식중독은 보통 몇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시간, 3시간, 뭐 18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경구감염병은 며칠, 몇 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얘는 잠복기가 짧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좀 어때요? 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2차 감염.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지가 않아요. 식중독은 전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한테서 감염이 끝난다라고 해서 종말감염이라는 단어를 쓰죠. 종말감염. 나한테서 감염이 끝나요. 전파 안 돼요. 전파가 되는 경우가 바로 경구감염병이죠. 옛날에 뭐 전염병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얘는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면역. 세균성 식중독 예방이 가능한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거 했다고 예방이 가능하나요? 얘는 예방접종도 없어요. 면역 없습니다. 면역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에 비해서 경구감염병은 면역이 가능하죠. 여러분 A형 간염이나 이런 간염 같은 거 안 걸리려고 미리 뭐부터 맞아요? 예방접종을 맞죠. 그런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감염병의 비교를 했는데 말씀드렸죠. 영양사 시험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영양사보다는 위생사에서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오는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요. 드디어. 자, 이제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냐면, 감염형 식중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그랬죠. 감염형 식중독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뭘 먹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균. 네, 균을 먹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식품 중에 증식한 균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감염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염형은, 자,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 그러면은 식품 중에 증식한 다량의 균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감염형 식중독인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살모넬라 식중독.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식중독균은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특징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누가 훨씬 더 쉬우냐? 이거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문제는요. 포인트만 알면 모든 답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이는 애는 이러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식중독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애는 딱 특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답을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요 문제는요. 그 식중독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째 문제 유형이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2가지 형태가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요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간단한 형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걸 위해서 전체적인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거를요. 감염형은 살모넬라에 맞춰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모넬라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틀린 거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살모넬라에 맞춰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모넬라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살모넬라를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살모넬라와 다른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살모넬라와 관련된 것들은 완벽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갈 거 원인균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원인균. 여러분 이 원인균은요. 쓰실 줄은 몰라도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그
근데 그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 이름 잠깐 보실래요? 하나가 아니에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살모넬라 티피미리움, 살모넬라 콜레라에, 살모넬라 톰슨, 살모넬라 플로rum. 이거 외에도 더 많아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다행스럽게도 우리 문제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원인균은 기본적으로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살모넬라 이렇게 시작해요. 살모넬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모넬라로 시작하면요, 보통은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뭐예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외되는 경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앞에 살모넬라가 붙었지만 뒤에 TP가 붙는 애. 그 다음에 앞에 살모넬라가 붙었지만 뒤에 파라TP가 붙는 애. 얘네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뒤에 TP라든지 파라TP가 붙어있으면 제외돼요. 우리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얘는 장티푸스, 이쪽은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이거든요. 이쪽은 장티푸스, 얘는 파라티푸스의 원인균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제외되고 나머지 앞에 살모넬라 붙어있으면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 문제가 간혹 나온단 말이죠. 원인균 구별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 거기 나와 있는 애를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제외되는 것들만 기억해 두세요. 아닌 것들. 구별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뭐하고 뭐가요? TP, 파라TP. 요게 붙는 경우는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TP라든지 파라TP가 붙는 경우에는요, 식중독이 아니라 전염병의 원인균이기 때문에요, 제외돼요. 두 가지는 제외.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대다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 제외되는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TP와 파라TP. 자, 그 다음에 이 원인균의 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냐면 성상, 성상. 원인균의 성상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할 것들이 많아져요. 자, 우리가 균을 염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균을 염색을 해서 무슨 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람 음성과 양성으로 나눠지는데요. 살모넬라는 그람 음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감염형의 대표가 살모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살모넬라가 그람 음성이면은요, 감염형은 대다수 다 뭐란 소리예요? 그람 음성. 네, 다 그람 음성이에요. 그람 음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람 음성균들은요, 포자를 만들지 않아요. 포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아포라고도 해요. 포자 내지는 아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포자 내지는 아포를 안 만들어요.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나오는 단어는요, 첫 시간에 밖에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 다시 이 얘기를 안 합니다. 포자, 아포가 어떤 거냐면, 세균은요, 세포 상태로 되어 있어요. 세포. 우리 오늘 세포 배웠죠, 생리학에. 세포 하나가 균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 몸은 한 100조 이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었는데, 얘는 세포 하나가 균 하나예요. 근데 이런 세포는요, 열에 무지하게 약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꾀를 내는 거예요. 세포가 좀 더 단단하게 보호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포자 내지는 아포입니다. 그래서 이 포자 내지는 아포를 만들 수 있으면요, 열에 상당히 강해져요. 잘 견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열성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내열성, 열에 잘 견뎌요. 아포, 포자를 만들게 되면. 근데 이 포자, 아포를 만들 수 있는 균은요, 얼마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이랬죠. 그람 음성균은 뭘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자, 아포를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람 음성균은 아무도 안 만들어요. 포자, 아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포자, 아포를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는 열에 상당히 약하다는 소리예요. 열에 무지하게 약해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기억할게. 열에 약하다. 그람 음성균이 열에 약하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생각하면 되느냐? 60도씨만 가열해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자, 아포를 안 만들기 때문에요, 열에 약해요. 그럼 몇 도로만 가열해도요?
60도. 그렇죠? 60도로만 가열해도요. 사멸시킬 수 있는 균들이에요. 그러니까 60도씨에서 한 20분만 가열해도 충분히 사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게 우리가 이름에 말이에요. 포도산 구균처럼 뒤에 구균 이렇게 붙어있지 않으면은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균. 여러분 구균 그러면요. 땡글땡글한 균이죠. 구균하면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균 이름에 구균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뭐라고 보면 돼요? 간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산 구균, 장구균 이런 식으로 구균이 붙어있지 않으면 대체적으로는 다 간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단어. 얘는 어떤 상황을 좋아하냐면요. 통성 현기성 상황을 좋아해요.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통성 현기성. 자, 통성 현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단어들을 좀 더 다 봐야 되는데 호기성, 그 다음에 현기성, 통성 현기성.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호기성, 현기성, 통성 현기성을 구별을 하는데요. 호기성 하면은요. 산소가 있을 때 잘 자라는 균이에요. 산소가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걸 좋아하는 균. 좋아할 호입니다. 기체를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 잘 자라는 균들. 그 다음에 현기성은요. 산소가 없을 때 잘 자라는 균이에요. 산소가 없는 거 좋아하는 애들. 근데 현기성 앞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냐면 통성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냐?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라는 균이에요. 상관없는 애들. 그리고 호기성과 현기성 앞에는요. 편성이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편성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편성이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호기성으로 나오든 편성 호기성으로 나오든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성이 붙었을 때만 의미가 달라지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균들은 뭐냐면 호기성 내지는 통성 현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말을 안 하면 대다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통성 현기성. 그러니까 여러분 감염형들은 다 뭐라는 소리일까요? 통성 현기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모라는 게 이렇게 균에 달려있는 다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편모가 있으면 운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가 뭐가 있어요? 편모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죠. 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더 있는데 여러분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균을 얼마 이상 섭취해야지 발생할까요? 그렇죠. 10의 6승 이상 섭취해야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조건도 벌써 알고 있어요. 잘 자라는 조건 온도가 몇 도씨일 때요? 그렇죠. 37도씨. pH는요? 7 내지 8일 때. 얘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말씀드렸죠. 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제일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 얘예요. 그래서 얘에 맞춰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건 이제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있으면 그때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숙지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죠. 자, 잠복기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6에서 72시간, 보통 우리가 12에서 24시간. 근데 평균 12에서 24시간인데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대다수 웬만한 애들은. 그래서 평균 12에서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감염형의 일반적인 증상 하면은 기본적으로 위장 증상에다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발열. 근데 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가장 심한 발열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살모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만의 특징이에요. 살모넬라만의 특징. 자, 그다음에 여러분 살모넬라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원인식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식품 되게 다양하거든요. 육류, 어류, 뭐 여러 가지 채소, 과일이라든지 뭐 샐러드 되게 다양한 식품에서 발생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 식품을 꼽아라. 그러면 달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식품 꼽아라. 달걀이에요. 달걀. 그 외에 뭐 생닭 이런 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달걀, 생닭 이런 데가 주로 원인 식품이 돼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른 거 아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서 발생을 해요. 토마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토마토에서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주로 달걀, 생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달걀, 생닭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찾으세요. 그럼 누구 찾으셔야 돼요? 살모넬라. 그렇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만의 특징을 꼽아라 하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발열 증상과 달걀이 주 원인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얘만의 특징,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 그럼 일반적인 건 딱 하나, 누구한테만 기억하면 되냐면 살모넬라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살모넬라와 관련된 거 다 한 겁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들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제외되는 두 가지만 확인해 두시고요. 일반적인 성상은 얘를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얘를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나머지 감염형은 비슷하게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살모넬라만의 특징을 잡아둬라. 그러면은 증상과 원인식품이 있죠. 주 원인식품이 되는 거 누구 꼽으면 되냐면 달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얘만의 대표적인 증상 하면은 심한 발열. 그쵸? 꼴 꼽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은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